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1과목에 리스크 관리 기초 총 30문항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15문항 중에서의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내용이고, 이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출제 문항수로 따지면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사실 학습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출제 문항수라든지 아니면 난이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학습량을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먼저 과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문제 정도, 4문제에서 5문제예요.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은 지금 우리 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챕터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 외국환 거래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가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즉, 이 외국환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해외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은행에서 대신 해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실 거고, 마찬가지로 대외, 외국으로 지급하는 것, 그 다음에 채권을 받아오는 것, 채권 회수 이런 것들, 그리고 자본 거래,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현직 금융,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뭔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하거나 뭐 국내외 지사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관련 업무를 좀 담당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처음 보셨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목 타이틀 자체는 외국환 거래법이에요. 근데 한국의 법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브로드한, 즉 넓은 규정을 여기 법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전제를 깔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해 놓는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시행령에다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들어가는데 우리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거래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또 신고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틀 자체는 외국환 거래법이지만 거래법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에 거래 규정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출제가 돼요. 사실은 이게 외국환 거래법 아니면 시행령, 요 정도 내용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래 규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외국환 거래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 순수하게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뭔가 계산하거나 그런 문제 안 나오고요. 어떠한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그럼 그 중에서 신고하지 않는 사항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어렵죠. 또 다음 중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 책에 자본거래가 어떠한 것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자본거래가 아닌 보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암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해도 필수가 되겠죠. 사실은 이해를 하고 나면요, 이 내용들이 암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어렵거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난이도가 많이 높게 느껴집니다.
단기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해 위주보다는 암기 위주가 돼버리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암기하게 되면 사실 휘발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분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법제처 이런 사이트에 가셔서 외국환 거래 규정을 한번 쳐보세요. 그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챕터 1으로 넘어가게 되면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한 이유가 우리 과거에 IMF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때는 사실 한국의 어떤 그 외환 보유고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경제 위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외환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외국으로 이 외국환, 좀 이따가 제가 외국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 돈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돈이 해외로 나가요. 근데 뭐 원래 외국 돈이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하고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을 하죠. 그럼 물품 대금을 미화라든지 이렇게 외국 돈으로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외화가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근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된다? 근데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언제 또 그런 경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법이 날이 갈수록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 교재 180페이지죠.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외국환 거래법 1조에 들어가 있는 원문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교재에 보시면 이 순서라든지 이런 게 살짝 달라져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용의 일부가 생략돼 가지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 내용만 보시고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문을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교환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랑 같이 보시면 되고 굳이 그 원문 그 거래법 규정 있죠. 요거 자체를 어디다 적어두시거나 출력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내용이 다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80페이지의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 내용이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가 있죠. 결국에는 이 외국환 거래법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결론인 거고 그러면 그 중간에 이를 위한 두 번째 줄이죠. 수단으로 대외거래의 원활화, 대외거래의 원활화,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 자체는 그렇게 뭐 수업 목적상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이 교재 자체가 우리 금투협에서 만든 교재인데 예시 문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보시면 외국환 거래법상의 행정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관련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거나, 인가를 해주거나, 뭐 등록을 해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상세하게 허가가 뭔지, 인가가 뭔지 평소에는 잘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험 자체가요, 외국환
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자격을 인가해준다가 원문인데 특정 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와 같이 나오면 틀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도 허가나 인가나 등록, 신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겠죠. 그 내용이 18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규상 행정행위라고 해서 2번을 볼게요. 2번에 1번 허가라고 나와 있죠. 국내외 금융, 자본,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친대요. 결국에는 이 외국 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돈을 많이 해외로 보내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가 대상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가 동허가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허가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있지만요. 이게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 해외로 자금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거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당하기만 한다면요. 자, 이번에 인가라고 나와 있어요. 인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허락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정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라고 했을 때는 외환을 해외로 보내는 업무, 받는 업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3번에 업무의 등록 같은 느낌이고 특정 외국환 업무를 법률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 요건을 정하고 등록하도록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외국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이 필수고, 다음에 4번에 신고입니다. 어떤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거래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형 일반화된 거래 중에 모니터링 등을 위해 사전에 거래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대상 거래의 성질과 중요도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 은행의 장이 해당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것들은 뭐 암기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학습하면서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는 거예요. 자, 5번에 확인입니다. 대외 지급, 해외로 돈 보내는 거죠. 영수 받는 거예요. 등에 있어서 주로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서 거래가 진짜 존재하는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금액 등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즉 송금할 때 어디를 통해서 하죠? 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뭐 실생활에서 내가 한 번도 외국으로 돈을 보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본 적이 있잖아요. 송금할 때에는 은행,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은행 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환 거래 은행, 즉 외국환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거기를 통해서 하니까. 자, 보고입니다. 정책당국이 통계 작성이나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양식을 정해서 거래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특정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환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입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통계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이 얼마나 나갔고 얼마나 들어왔고 이런 내용들, 물건이 얼마나 나갔고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작년에 적자가 났구나 혹은 흑자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연초에 되면요. 한 1월 달쯤 되면은 우리가 작년에 뭐 어느 나라, 대외 무역에 적자가 났다.
학자가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짤막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한번 이렇게 쭉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 외국환에 적용을 받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적 대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적 대상. 예를 들면은 외화를 보낸다라든지 그럼 그 외화 자체가 규제가 된다라는 거죠. 물적 대상.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인적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1페이지에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등 외국환 거래나 또는 행위의 주체인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요건을 거주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그 인적 대상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습니다. 하나는 거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비거주자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 보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암기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거주자는 뭘까요? 한국에 없는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판단하실 때에는 국적은 별개입니다. 즉 한국인인데 외국에 있다.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비거주자예요. 근데 외국인인데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예요.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사항들을 추가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인적 대상의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나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주소나 아니면 거소를 둔 당사자가 됩니다. 거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소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집 주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집 주소는 내가 계속해서 사는 느낌이죠. 근데 거소는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에만 거주하는 느낌이에요. 뭐 크게 차이는 없고 주소나 거소를 두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오죠. 거주자란 대한민국의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국적은 지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요. 거주성은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주자는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에 비거주자 한번 볼게요. 거주자 외에 개인 및 법인 등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법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이나 출장소, 사무소는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요거는 그냥 단순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나머지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거주자, 한국에 없으면 비거주자. 일단 이렇게 보신 다음에 교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의 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의 구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외국환 거래법 자체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문제에 많이 출제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 중에서 좀 난이도가 쉽다, 그나마 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절대 스킵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처음에 1번에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는요, 1번에 국내 주소 거소, 개인, 그 다음에 2번에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일단 이 내용은 앞에서 보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제외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외공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면 뭐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이에요. 그러면 이 제외공간이나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국민이래요. 자, 이게 약간 예외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한국에 없어요.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영사관에 있다라고 하면 보통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예를 들면 작은 한국이잖아요.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작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로 분류를 합니다. 제외공간 잘 기억해 두시고, 사실 뭐 제외공간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요거는 크게 헷갈리지 않는 예외사항이 되겠죠. 자,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 아래 내용하고 좀 연동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일단 스킵을 할게요.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에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래요. 즉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 있는 사무소다, 국내에 있는 출장소다. 그러면 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6번에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그러면 거주자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7번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갑자기 숫자가 딱 튀어나왔어요. 물론 위에 4번에도 있긴 하지만 이 7번에 6개월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거주자는 대략적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한국 정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록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국적인 사람이지만 국내에서 뭔가 영업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한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다,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거주자로 분류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비거주자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1번에 외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일단은 한국에 없죠. 그러면 비거주자예요. 2번에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단체,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그리고 4번에 그 외국에 있는 영업소나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반 사기업에서. 그러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5번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이라고 해서 뭐 WBG 같은 경우 국제은행기구라든지 아니면 WHO 세계보건기구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국민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위에서 거주자를 보실 때 제외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라고 봤어요. 근데 이거는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쳐주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의 착안하실 점이고, 다음에 6번에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외국한 거래법상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7번에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요것도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죠. 방금 전에 보셨던 5번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은 비거주자예요.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냥 그 나라 소속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잠깐 했는데 7번에 보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국제기구, 그리고 8번에 거기에서 그 공관과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이라든지 영사, 수행원, 사용인 이런 사람들은 비거주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의사결정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9번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공무로 입국하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여기 미합중국은 미국이에요. 군대 등과 그 구성원, 군속, 초청 관계자 및 그 동거 가족과 비세출 자금기관, 군사우편국, 군용, 은행시설. 비세출 자금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내에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거주자가 됐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해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거주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적 대상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셨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처음 봤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으면 거주자, 외국에 있으면 비거주자, 이 컨셉을 잡으시고 여기에서 지금 거주자하고 비거주를 구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암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니구나,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요거 내용 많잖아요. 지금 7개, 11개 있잖아요. 이거 암기해도 정확하게 막 100% 똑같이 암기해도요, 며칠 지나면 다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거주자하고 비거주의 그런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렇게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거래하고 행위가 나와 있어요. 즉, 이 외국한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보셨던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아니면 뭐 거주자 간의 거래, 비거주자 간의 거래, 한국과 외국의 거래, 이러한 내용들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번에서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간의 이런 거래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는 일단은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과연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이 갑자기 나오는 거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 간의 외화 표시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국내외 간 자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간의 내국 통화 표시 거래도 적용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뭔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인적 대상 있죠.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간에 어떤 특정 거래, 특정 행위를 합니다. 그럼 그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요 다음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법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온 거고요. 이 내용이 이제 축약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내용 보이시죠? 대한민국에서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이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요,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보기에서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제 보셔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교재 내용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그럼 외국환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근데 외국환 자체는 우리 세 번째 보실 물적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서 보시도록 할 거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출 대금이 이렇게 입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간의 거래나 지급, 수령 이런 사항들. 자, 다음에 3번에 비거주자 간의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외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누구예요? 비거주자예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뭐예요? 비거주자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 교재에서는 비거주자 간이라고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교재만 봐서는 이게 비거주자 간이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에 이렇게 풀어서 써놓으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거주자 간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거주자 간의 대한민국 통화로 해당하는 거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꼭 외국 돈만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네 번째, 기타 거래, 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해지는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등의 취득,
보유, 송금, 추심, 수출, 수입 행위. 이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 나오니까 이따가 보시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국 표시 통화에 대한 거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5번째,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법인의 재산이나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해서, 그럼 결국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외에서 하는 영업활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옆에다가 써두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거래, 행위 대상까지 내용을 보셨고,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물적 대상이 나와요. 자, 3번에 물적 대상 있고요. 물적 대상에 해당하는 게 크게 지금 3가지가 나와 있죠. 1번에 외국환, 2번에 내국 지급 수단, 3번에 귀금속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외 지급 수단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국 지급 수단 중에서는 대외 지급 수단, 외 지급 수단이 전부 다 내국 지급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대외 지급 수단을 암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내국 지급 수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1번에 대외 지급 수단 나와 있고 외국 통화 또는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폐, 은행권, 뭐 환어음, 그다음에 신용장, 약속어음, 상품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대외 지급 수단이에요. 해외에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외 지급 수단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학습해 놓으시고, 이 대외 지급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5문제 나온다라고 치면 이 중에서 한 문제, 2문제 정도는 굉장히 쉬운 느낌으로 나와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음 중 대외 지급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인 거고 이렇게까지 쉽게 출제되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난이도가 5문제가 다 막 어렵고 막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외화 증권이 있습니다. 대외 지급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으로 뭐 자본시장법의 증권과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유동화 증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3번의 외화 파생상품입니다. 우리가 파생상품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같은 것들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현금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권의 한 종류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외국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지금 물적 대상 중에 외국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외화 채권, 외화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예금이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할 때도 그 채권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금전 채권으로서 지급 수단이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을 차입한다라고 하죠. 돈을 빌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유가 증권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에 내국 지급 수단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에 3번에 귀금속입니다.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딱 귀금속이다라고 했을 때 금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금이라든지 아니면 금합금의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공되지 않은 순수한 황금을 얘기합니다. 금합금의
지금, 그 다음에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그래서 금과 관련돼 있는 게 귀금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챕터 1에서 이제 인적 대상, 그 다음에 거래 행위 대상, 물적 대상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뭐 아주 난이도가 높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저렇게 막 복잡하게 구분해 놓고 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시험 출제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챕터 1에서 나오는 문제는 쉽게 나오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챕터 1은 반드시 복습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